선생님께서 굉장히 바쁘신 게 본업인 강의도 있으시고 영상도 제작하시고 또 직접 집회까지 나가시더라고요. 내일도 집회 나가신다고 하던데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지금은 뭐 강사지만은 국가가 현재 곧 뭐 대한민국 무너질 것 같다는 저는 위기감 느껴가지고 일단 강의도 중요하지만은 나라를 살려놔야 국가도 있고 국가를 살려놔야 뭐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국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거 제가 침묵하다가는 먼 훗날 지나서 대한민국 무너지고 난 뒤에 그때 내가 왜 그때 침묵했었지 비겁하다 할 것 같다는 그래서 일단 나라 살리는 게 우선이다 생각해서 나오게 됐죠. 그때 내가 왜 침묵했을까 이런 소리 안 하게 하려고. 네, 지금 지식인들도 그러길 저는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들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럴 때 목소리 낸다고 생각. 불의에 대해서 한 가지 못하는 거는 이거는 뭐 흔히 DJ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죠. 이러다 동조하다가 결국은 홍콩이 어느 날 순간 지금 보세요. 영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난 뒤에 뭐 어떤 제 아는 분이 택시를 탔는데 야 시진핑 막 비판하니까 이러더래요. 왜 나니까 이미 홍콩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것처럼 홍콩이 뭐 중국이 가서 군사적으로 침략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과 친중 정치인을 등용해가지고 결국은 전체 국가가 그래 돼버린 거죠. 우리나라도 저는 까딱하면은 그래 될 수 있다 위기감 속에서 목소리 내게 된 거죠. 이럴 때 저는 정부의 지식인들도 그렇고 과거에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도 그렇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꼼수 전부 다 이렇게 뭐 밀어붙이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면 어느 날 진짜 국가 무너지고 난 뒤에 그때 전환길이 말이 맞았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될 거라 봐요. 그때 선생님 이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비상계엄을 강하게 비판하시는 영상을 올리셨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실까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 비상계엄이라서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비정상적을 했어요. 다만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보통 전시나 또는 사변이나 행정 마비될 때 했지 않습니까? 근데 후자에 해당됩니다. 지금은 행정부 마비 상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할 때는 저는 미친 짓을 했지만 그 뒤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한 50일간 탄핵 정국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알아버렸죠.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오죽 답답하면 그랬을까? 설령 대통령이라는 권력 가짐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선포할 때는 얼마나 많은 것을 당하고 있을까에 대해 실제로 알아버렸죠. 그래서 저는 돌아섰죠. 그렇죠. 29명 탄핵당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는 우리 몰랐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넘어갔죠. 뭐 설령 이러다가 이제는 그 대통령께서 저는 이제 왜 했는지 알아버렸고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그 이후에는 근데 이제 계엄은 계몽령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지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단적으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때 지지율이 한 10%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민들 8, 90%가 이 잘못됐다고 인식했죠.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이었고. 하지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50%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이건 아니다. 그리고 탄핵 정국 속에서 야당이 밀어붙이기로 그냥 뭐 보여주기 수사라든가 뽕수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요즘 왜냐하면 기성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 걸 유튜브라는 뉴미디어가 생기면서 진실을 알아버렸죠. 특히 2030이 집회에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과거에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나온다 그냥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2030은 SNS를 통해 진실을 알았어요. 그래 행동 옮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몽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그 2030에게 드리는 말씀 이런 영상도 올리시고 그랬잖아요. 제 제자들이 대부분 2030이죠. 제가 수능 강사하고 공무원 강사를 26년 했으니까 다들 2030이 제 제자들이에요. 똑똑합니다, 걔들은. 그 민주당에서 근데 이제 계엄을 두고 내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선생님인데 이에 대해서는 또 반대하시는 입장이고 야당이나 일각의 뭐 내란 주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 입장이세요? 앞서서 저는 계몽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국민이 알게 된 게 이제 왜 그만 비상계엄을 선포했느냐 지금 현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 전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탄핵을 무려 29번이나 한다는 것을 행정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 탄핵 내용을 보게 되면 또 경악을 금치 못하죠. 첫 번째 감사원장을 탄핵했어요. 왜요? 비리를 조사 그 탄핵한 사람이 범인이죠. 왜요? 감사원장 하는 일이 뭔데요? 공무원 비리 국가 잘못한 걸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탄핵시켜. 그럼 그들이 뭔가 저질렀다는 증거예요. 중앙지검장하고 검사를 탄핵했죠. 검사 하는 일이 뭐죠? 범죄 잡는 거잖아요. 조폭 잡고. 그럼 그들이 범죄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탄핵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범죄자니까 내 수사하지 말라고 좀 탄핵시킨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방통위원장도 탄핵시킨 같은 맥락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불리한 뭐 할까 싶어서 업무 시작한 지 2시간 했습니까? 거의 하루 만에 일도 안 하고 탄핵시켰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도 탄핵시켰죠. 국무총리도 탄핵시켰죠. 심지어 지금 대행의 대행마저도 말 안 들으면 더 탄핵시킨다고 협박하고 있잖아요. 공갈치고 있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 국민들은 알아버렸죠. 이놈들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이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예산 삭감. 예산 삭감을 원래 공무원들이 그 예산 산정할 때 얼마나 신중하게 하고 절차를 거치거든요. 근데 막판에 가서 야당에서 그냥 이유도 없이 일반적으로 삭감해요. 그 예산 삭감 내용들도 보게 되면은 대통령의 특활비 뭐 80매덕을 빵원 만들어줘. 그 다음에 또 뭐 검찰 특활비 뭐 500매덕인가 있거든요. 그것도 빵원 만들어 그래요. 경찰들의 치안 위로도 몇십억을 그냥 빵원 만들었죠. 그리고 청소년 그 뭐 일자리 이런 거 있잖아요. 지원 사업 하는 것도 깎고. 그다음 운송 노동자들 근로자들 있잖아요. 휴게소 만들어도 또 깎고. 그 다음에 제가 군부대 강연도 많이 가는데 군부대 가보면은 요즘 병장 월급이 200만 원 올랐거든요. 초급 장교들이나 부사관들이 이런 분들 너무 지금 사기가 떨어져 있어요. 왜냐면 병장은 200만 원 받는데 우리 직업군인은 사명감과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봉사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군인이 됐는데 처우가 개선한데 그래서 뭐가 예산안에 초급 간부들 그 처우 개선에 대해서 몇백억이 있었는데 그것도 삭감해버렸어요. 저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그러고 국회에서 월급 올려요.
그렇다면 대통령 특활비를 영원 만들었다는 것은 일하지 말라잖아요. 행정부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검찰들한테 특활비 몇백, 500명 빵원 만들었다는 것은 너 범죄자 수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찰 깎았다는 것도 마약 수사하지 마. 이거 뭐야 이거는. 이거는 나라를 혼란 사태에 빠져리 검사들한테 수사도 하지 마라. 대통령님은 돈 하나도 안 주잖아요. 하지 말라고 특활비를. 이 말은 우리 가정살이 하다 보면 우리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직장인 남편이 직장 가든 아내나 직장 가든 간에 가정생활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살림 잘 살아가는데 돈을 하나도 안 줘. 그럼 뭐 돈을 줘야 돼 살 거 아니야. 야, 돈 안 줘도 살아. 싫어? 나가. 이거예요. 너 대통령 하지 말라는 거잖아. 이거는 오늘 잘못됐죠. 왜냐하면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았고 대통령도 국민의 선택에서 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보고 하지 말라는 거 똑같잖아요. 이거는요. 집 나가라는 거잖아. 그래서 탄핵이 이루어진 걸 보고 국민들은 이건 아니다. 알아버렸죠. 뿐만 아니고 뭐 저는 그 외에도 일어난 일도 수사 과정에서도 너무 이상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졌잖아요. 공수처는 원래 내란 수사권이 없어요. 뺐습니다. 그런데도 직무 이래 직권남용 이런 걸 하다 보면 내란할 수도 있다. 말이 돼요? 원래 내란 수사권은 경찰만 하죠. 왜 경찰이 안 줬나? 또 이것도 원칙이 어긋났잖아요. 그다음 그 공수처에서 대통령 체포하기 위해서 원래 영장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영장 쇼핑했다잖아요. 그때는 밝히려 했는데 안 밝혀. 이제 드러났죠. 시간이 지나면서 뭐냐면 그때 어느 지법에다가 서부지법이죠. 그 앞 원래 판할 건 어디죠? 원래는 중앙지법이죠. 중앙지법에 우리는 의심했죠. 왜 중앙지법에 안 가고 서부지법에 갔을까? 그런데 이제 드러났죠. 고백했죠. 중앙지법에 남천규 판사님이 먼저 자기한테 왔었어요. 영장 청구하는데 안 된다 했으니까 서부지법으로 간 거야. 이거 불법이에요. 국민들 아는 사람 알지만 이런 거 공개가 안 됐잖아요. 그 다음 서부지법 왜 그럼 그 판사한테 갔을까? 그 판사는 정상적으로 체포영장 발부했어요? 또 잘못됐잖아. 아니 판사가 지가 입법권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체포 영장에다가 지가 글을 써넣어. 예외 조항을. 이런 거는 천인공단만 일이고 이거는 불법이야.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아니야 편을 들어주잖아요. 여기서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 언론만 본 사람들은 뭐 괜찮네라고 넘어갈 거고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체포 과정에도 보면은 아니 일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인데도 3,000명을 그 관저 근처에 집어넣어가지고 잡아내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망신주기식으로. 수사의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서면 조사할 수도 있고 다 하잖아요. 그런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렇게 할 때 이놈들이 우리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한테 대하여는 앞으로 어떻게 대할까 공포감이 생기죠. 그 다음 그 뒤로도 이제 서부지법에서 이제 구속영장 발부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에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뭐 증거인멸이 염려가 없다. 도주거리가 없다. 이거는 불구속 수사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라 했죠? 증거인멸 우리가 있으니까 구속이다. 아니 형평성에 대해서 국민들은 또 있잖아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이 이걸 가장 싫어합니다. 공정이 깨졌잖아. 상식이 깨졌잖아요. 분노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이런 이야기 하면 톤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는 2030을 대변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식에서 어긋나잖아. 공정에서 어긋나잖아. 그리고 언론에서는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그들 편을 들어주는 언론이 있다니까. 국민들을 완전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뒤로 일어난 일들 보세요. 이제 헌재 시간이 왔잖아요. 헌재 시간이 왔는데 헌법재판소에도 마찬가지로 또 이미 꼼수가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첫 번째가 자, 원래 국회에서 탄핵할 때 가결시킨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내란이었죠. 대통령이 비상경제에 내란이 일으키려 했다. 거기다 또 동조했잖아요. 김어준인 씨가 뭐 했죠? 뭐 한동훈 사살조 보냈다. 그거 가짜뉴스잖아. 그런 공포함 속에서, 이야, 이래서 이제 탄핵 가결시켰어. 자, 헌법재판소에다 심판해달라고 맡겼어. 그런데, 그게 뭘 뺐으면 가장 중요한 내란 혐의 때문에 탄핵 소추해놓고는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탄핵, 내란죄를 빼고 심판하겠다. 이런 걸 누가 납득하냐고. 예? 아니 왜냐하면은 근데 또 이런 변명하대요. 박근혜 정부 때도 복잡한 거 중에 몇 개를 뺐다 하자. 그 격가지를 뺀 거고 이거는 가장 메인되는 걸 뺀 거야. 만약에 내란죄를 뺀다면은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의 가결 찬성표를 던졌던 국회의원들은 그러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헌재에서는 당연히 이건 기각이다. 왜? 내란죄를 빼면 안 되지. 왜?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됐으니까 돌려보내서 다시 탄핵 소추 의결해가 와라. 라고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또 묵과고 넘어가잖아요. 그들은 밀어붙이기. 그들은 짜여진 대로 가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멍청이는 IQ 80도 안 되는 사람이야. 상식 아니에요? 그래놓고도 짜고 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내란죄 없어도 된다. 누구 편을 들었죠? 그러면 이미 헌재는 야당 탄핵 소추안을 제시하는 그쪽 편을 들고 있는 거잖아. 편파이 누가 공정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 또 좀 이따 하죠. 현재 금은 내방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입니다. 헌재 관련된 부분들 어제 영상도 올리셨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조금 이따가 좀 다루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좀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그 중앙지법 남천규 판사가 기각한 영장을 이순영 판사가 발부했다. 이거는 이제 황현우 전 부장판사가 제기한 주장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으면 저희가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증해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제는 숨길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언론들이 그리고 기존 했던 게 이제 보존이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다 속아갔어요. 이런 유튜브가 없으니까. 요즘 기성 언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유튜브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튜브만 고발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튜브는 진실을 말하고 근데 자기들 말할 때 자기들 말하기 안 먹히는 거야. 그들의 언론이 가지는 생각이 뭐냐면 괴벨스나 레닌이 했던 말처럼 같은 말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고. 쉽게 말하면 거짓말도 계속하면 뭐가 된다고? 거짓말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편향된 보도, 왜곡 보도 계속하는 거야.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죠. 자기 언론을 보는 국민들한테. 그런데 유튜브는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잖아요. 그 속에 국민들을 판단하는 거죠. 이게 맞는 것 같다. 저희가 그러면은 어제 선생님이 유튜브에 올리셨던 울면서 호소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 짧게 좀 한번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저희가 한 10초, 20초 정도 짧게 좀 보여드릴 건데 초반에 좀 울먹거리십니다. 근데 관련된 영상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침몰할 위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기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믿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그 초반부터 영상에서 좀 울먹거리셨는데 거의 찍자마자 울먹거리셨는데 그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생각만 하면 지금도 또 기분이 우울해지고 아하. 걱정이 태산 가서 또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저는 그 현재 진짜 이런 내막이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냥 그러려니 생각했었는데 알고 난 뒤에 그동안 속아왔을 국민들 생각하고 하면은 분노에다가 참 진짜 말 그대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네. 예? 이렇게 그냥 너무 슬펐어요. 그래 1시간 된 게 울었어요. 제가 아하. 고향에도 못 갔잖아요 이번에요. 네. 설날인데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한테 반드시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판단은 국민이 하실 거거든요. 예. 그리고 국민들 2030 청년들 되게 똑똑합니다. 요즘 애들 보면은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판단 맡기고 그래서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선생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자료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면 내란 부분 조금만 더 이어갈게요. 그러면은 이제 계엄을 두고 민주당 등에서 내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좀 대해서 반대하시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네. 야당이나 뭐 일각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좀 반박도 하시고 계신다. 이거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다음에 그 윤 대통령 구속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 좀 여쭤볼게요. 사실은 국민 여러분 조금만 되돌아보면은 한 50일 전에 비상기금 직후에 전국적으로 현수막도 막 묶고 난리 났죠. 언론에는. 왜냐하면 내란 수괴 죽여라 막 이렇게 그게 전부 다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예? 그 속에서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됐잖아요. 계몽령 중에 하나가 되죠. 뭐냐면 자 지금도 내란 수괴 혐의로 이제 어쨌든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국민들이 이제 판단하는 거죠. 국민들도 저도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왜 내란이냐 물어보니까 저는 첫째 내란이라 볼 수 없는 이유가 제가 역사 강사로서 어느 나라 대통령이 내란 일으킨 경우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 지방에서 반란 이렇게 내란 일으키는데 대통령이 이런 걸 있을 수 없죠. 두 번째는 내란이라면 그냥 국헌문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입법을 정지시키거나. 그런데 그날 우리 비상계엄은 일찍 주무신 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10시 반에 비상계엄 선포하고 2시간 만에 국회에서 가결시켰고 비상계엄 그만하라. 네. 그리고 6시간 만에 대통령이 오케이. 자 그럼 뭐지 이거? 다친 사람 있습니까? 부상당한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예? 다만 그 당시는 공포함 때문에 막 군인들이 국회에 막 설치고 선관위 왔다 갔다 하니까 우와 이랬는데 그 뒤로 보면은 그때 국회에 들어간 인원이 몇 명인데요? 280명이죠. 자 실제로 5.16 군사정변 네. 그때 동원된 군인이 35,000명입니다. 35,000명. 12.12 사태 우리 서울에 보면 영화보고 나오잖아요. 그때 동원된 군인이 2만 명이 정도 돼요. 네. 35,000명, 2만여 명인데 이번에는 국회에 간 게 280명이야. 거의 100분의 1 수준이야. 예. 국회의사당 가보면 굉장히 넓어요. 그거를 장악하려면 최소한 5, 6천 명 필요할 겁니다. 예. 근데 280명, 그 다음 두 번째 실탄이 장전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실탄이 없잖아. 그럼 뭐죠 이거는? 저는 그래서 지금 한참 재판 중에 있지만은 탄핵 소추안 이쪽 입장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내란이라고 덮으시고 있지만 이쪽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 입장 들어보면은 야 실탄도 없었고 단지 나 국민들에게 얼마나 행정이 마비 상태가 있고 탄핵 예산 삭감 통해서 도저히 안 된다. 너무 답답하니까 대통령에서도 국민들에 알리기 위한 말 그대로 비상기금 아니면 이 근본이 해결 안 된다 해서 국민들에게 제발 좀 얼마나 답답하면 대통령이 비상기금 선포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그게 더 오히려 납득이 돼요. 그 뒤로 알게 되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보세요. 대통령 탄핵시켰죠. 국무총리 또 탄핵시켰죠. 대행의 대행도 또 탄핵시키고 있죠. 지금 국방부 장관도 없어. 그 다음에 치안 담당하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도 없어. 지금요. 그리고 중앙지검장 탄핵됐나요? 네. 어쨌든 자 이런 속에서 지금 대행의 대행만이 또 탄핵시킨다죠. 그러면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이게 바로 내란이야. 오히려 행정 마비에서 국가가 지금 망하려 했잖아. 이미 자동차 22만 대만큼 판매량만큼 국가가 손실 입고 있어. 이럴 때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꼭 구속시켜야 되나? 그렇게 망신주기식으로 잡아갔어야 되나? 저는 이 자체가 전부 다 짜여진 각본대로 가서 국민들 가스라이팅 시켜서 계속 여론을 조장한다고 봐요. 국민들을 판단해 주세요. 누가 더 옳은 누가 더 납득이 되는지. 저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비상기업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야당이 오히려 더 이거 행정을 마비시킨 거잖아요. 이거는 저는 정말로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또 선생님이 영상에서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을 꾸짖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과연 공정한 심판을 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불의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 방송도 다 알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 이거 찍고 난 뒤에 제 꽃보다 전환길 채널에서도 이제 이 자료 공개할 건데 예. 미리 말씀드립니다. 전환길이 전에 선관위에 관한 것도 이야기했을 때 왜 전환길을 고발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제기한 것은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저는 언론에 보도된 거 팩트만 가지고 그동안 선관위가 얼마나 1200건 이상의 비리가 있었고 수많은 부정성에 대한 의혹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 지금도 그 어떤 사람은 자꾸 음모론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조사해보고 나니까
뭐 공병호 TV만 봐도 알아요. 음모론 주장하는 뭐 어떤 모 의원도 있던데 그 사람한테 말하고 싶어요. 공병호 TV를 한번 보라고. 유튜브. 그 유튜브에 근데 전환기를 또 의지하냐? 기성 언론을 신뢰하지 않고 기성 언론이 전부 다 거짓말하고 악의적 보도 안 하잖아. 음모론으로 치부해버리잖아요. 보라고. 공병원 씨 알잖아. 공병원 씨 옛날에 책도 많이 내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그 공신력 있는 나름의 공병원 TV가 유튜브에 있는데 그분이 거기서 부정선거에 관한 있잖아. 전산 조작에 관한 거 사전선거라고 있어요. 사전선거에 조작된 거 있잖아. 이런 걸 그대로 팩트를 밝혀요. 이게 음모입니까? 과학적인 근거 통계 자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보고 말하라고. 그리고 공병원 씨가 급하신데 책도 몇 권 냈어요. 네. 그러면 선관위에서 공병으로 고발해야지. 너 왜 자꾸 허위 보도하냐? 허위 사실을 고발 못 하잖아요. 팩트에 근거하고 있으니까. 선관위는 침묵하고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지난기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언론이 왜곡 보도 얼마나 심했습니까? 보세요. 아마 동사무소가 깜짝 놀랄걸요? 뭐 어떤 특정 TV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 TV에도 마찬가지로 지난기는 수개표 하자고 했다. 전산 개표나 이런 대신에 우리나라 이미 수개표하고 있는데 지난기는 가짜다. 거짓말한다. 이미 하고 있다고 보도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왔잖아 네. 이미요. 그렇지 않은 분도 야 너 왜 방송에 가서 우리나라 하고 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냐 하는데 그 왜곡 보도야. 제 제자들도 선거 투표일 날 개표와 투표 과정에서 그 참관에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예. 그분들의 노력이 전부 다 헛수고를 만드는 거예요. 보는 데서 누가 하겠어요? 안 하죠. 네. 우리 보는 데서 은밀한 내막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수개표 하는데 집계라는 이런 통계는 전부 다 전산으로 돼요. 그래서 사전선거 투표는 누구 본 적 있어요? 투표 인수와 득표수에 대해서 실제 그 조작 가능하죠. 이런 거에 대해서 잡아요. 그럼 설령 지난기가 이제 제안한 거는 저는 대만처럼 투표한 게도 없이 있는 그대로 판장선거하듯이 투표하고 개표를 다 하자 이거예요. 현장에서 수개표를 그렇죠. 하자. 예. 수개표 직접 다 해서 그러면은 내 투표권 절대 그 도둑맞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통계 집계를 같은 거를 전산화해버리면서 TV에서 우리 보고 있잖아. A 후보, B 후보, 과반, 유력, 당선 유력 전부 다 그 통계로 나오는데 그게 중간 사전 투표를 딱 끼면은 확 달라져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이재명 야당 대표도 부정선거 의혹 있다 그랬다니까요. 그랬었죠. 김어준 씨도 그랬잖아. 에? 그러면은 갑자기 지난길에 와서 지금 이제 공격하잖아. 왜 그랬지? 그들의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 자기들도 자기 모순이잖아. 안 그래요? 그 의혹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러면 다 깨보자. 서버 한번 다 공개해보자. 선관위 거? 그러면 되는데 다들 덮자잖아요. 덮자는 사람들이 도둑놈이죠. 그럼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각에 이제 반대하는 얘기를 좀 네. 제가 질문으로 좀 드리면 부정선거라는 것도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총체적인 부정선거였다. 네. 여태까지 결과 같은 게 총체적인 부정선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선관위의 지금 시스템 같은 게 좀 문제가 많아 보인다. 선관위가 그동안에 뭐 채용 비리도 있었고 다양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가 또 감사원의 감사에 응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좁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좀 어떤 입장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총체적인 의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정선거 의혹을 포함해서 왜냐하면 선관위에 대해서 저도 몰랐어요. 이런 구조가 내부가 이런 거를. 그러면 제가 기존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소송 제기했잖아. 다 패소했어요. 봐라. 법원에서도 의혹이 뭐 부정선거 없다 하잖아요. 놀라운 사실 알았죠.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소송 제기하잖아 선관위에다가. 그러면 피고소인이 누가 되죠? 선관위원장이 돼요. 그렇죠. 선관위원장이 피고소인인데 그 재판을 누가 하죠? 대법관이 하죠. 예. 대법관하고 선관위원장 겸직합니다. 그러면 공정한 재판이 되겠어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공병호 TV든 부정선거 관련된 있잖아요. 까발리는 이런 유튜브 보게 되면은 얼마나 선거에서 제대로 사전선거 다 오픈하잖아요. 오픈 안 해요. 그 소송 과정에서. 예? 불이한 재판관들이죠. 예? 그래 축구 선수가 지금 선수를 뛰고 있는 거야. 심판이. 근데 이제 선관위에서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다. 부정선거 네, 아니다라고 통화했죠. 생각드렸다고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선관위에서 하는 이야기 지금 언론 플레이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봐라. 그동안 수많은 감사 다 받았다. 그다음 국정원에 조사 다 받았다. 웃기고 있네. 그건 자기 부정이야. 똑같은 일 했는데 또 하는 거야, 저한테. 들을 필요가 없고 이메일 보내달라고 이메일 받았어요. 그걸 다음에 이제 2탄 찍을 거거든요. 아, 예. 2탄 찍을 때 그까지 제가 오픈 다 할게요. 한 번 더. 2탄 찍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선관위가 의혹 있으면 다 깨지고 오픈하고 가면 되잖아요. 예? 저는 그 듣는 자가 언제나 범인이라 생각해요. 저 국민이라는 사람으로서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의혹 있다 그랬잖아. 대통령마저도. 예? 이재명 야당 대표도 의혹 있다 그랬잖아. 김어준도 의혹 있다 그랬잖아.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러면 다 같이 깨보고.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선관위도 이제 완전히 투명성 있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치러질 모든 총선이든 지방선거 또는 뭐 우리 대통령 선거도 국민들에게 이렇게 우리는 진실하게 보여주면 좋잖아요. 이대로 듣고 하면 또 부정선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반박하는 분들 논리로 조금만 더 제가 네.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일각에서는 그 부정선거였으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겠냐라고 이제 반박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뭐 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에도 지방선거에서 서울 네. 대부분의 구청장이 이제 국민의힘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러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다음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냐 이런 식의 이제 반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합리적 의심 한번 해보죠 우리가. 예. 자, 내가 떨어졌어. 억울해. 야, 부정선거 있었다라고 하면 정말 떨어져서 그렇구나. 예? 예. 그냥 변명하고 싶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꾸로 대통령이 당선되었어. 예?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뭐 지방 보궐선거에도 당선돼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우리가 다 투명성 있게 하자라고 하면 진정성 있는 거잖아 오히려. 예. 안 그래요?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오픈해가 향후에 있을 선거에서는 부정선거 없도록 하자.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진정성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좀 반박하는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그러면 일각에서는 신뢰도를 가진 유명인이 사법부나 선관위 불신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제가 저 헌재에 대한 불이한 재판관을 이제 고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원래 사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선관위도 그렇고 믿고 왔어요. 네. 예? 당연히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당연히 공정하게 하겠지. 그런데 너무 많은 의혹, 자, 전환길이가 문제 제기해서 의혹이 문제 있었어요. 수많은 의혹과 불신감이 있는 팩트들이 드러나니까 전환길은 처음 제시한 것도 아니고 네. 수많은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걸 그래서 저는 모아서 간추려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청년들한테 와 이게 팩트다 이래서 그래서 저는 선관위나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먼저 불신했습니까? 저것들이 나쁜 짓 해가지고 수많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전환길은 야 이거 문제가 많다고 얘기해. 내가 오히려 그럼 누가 먼저 잘못했어요 그만 그들이 먼저 잘못했잖아요. 많은 국민들도 아마 그걸 동감하고 있잖아요. 저는 불신 조장하는 게 아니고 헌재도 좀 이제 보여드릴게요. 헌재에 대해서도. 아무튼 저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 방송 보신다면 요즘 뭐 기억 형상종이? 형상 기억종이 그것만 유튜브에 검색해봐도 드러납니다. 네. 예? 형상 기억종이 2030들이 가장 흔히 쓰는 말 아닙니까? 헌재 얘기 그럼 제가 좀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짜여진 각본대로 재판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좀 비판을 하셨는데 헌재에 대해서 좀 하신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예. 자료를 이만큼 있는데요. 예, 지금부터 예. 자료는 제가 이걸 처음으로 오픈하는 겁니다. 이거는 새로운 자료가 아닙니다. 요즘은 자신의 과거 때문에 팩트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네. 첫 번째 현재 불의한 재판관 중에서 현재 헌법재판소장을 대신하고 있는 대행하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너 이재명하고 친구라면서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자 헌재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죠. 이재명과의 친분 관계에 대한 사적인 친구 관계, 개인적인 관계로 헌재 심리에 영향 없다라고 보도하고 넘어가요. 자, 그러면 사적인 관계 관련 있냐 없냐? 자, 그다음 두 번째, 그죠? 그 답변했는데 예. 그 문영배 페이스북 팔로우하는 사람이 누구냐? 김어준, 네. 김재동, 이재명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들이 또 납득이 안 되죠. 이거는 늘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스스로 그걸 보고 있다는 편향됐다는 뜻이잖아요. 예. 누가 봐도. 그러자 문제가 생기니까 드러나니까 계정을 삭제해요. 은팔하고 해버리잖아요. 이거는 뭐죠? 정도인멸이죠. 트위터 계정 삭제. 그렇죠. 네. 계정 삭제를 정당 떳떳하다면은 놔두면 될 거 아니야. 삭제했다는 건 뭐죠? 법적으로 이거는 정거인멸이에요. 나는 그러지 않았다. 숨기는 거잖아요. 그다음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나는 우리법 연구회 아까 저는 비싼 계몽령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내막이 심한 줄 몰랐죠. 네. 아까도 있었듯이 공수처장도 국제인권 같은 거라 생각하고 우리법 연구회 후신이 국제인권법 그쪽 소속이었고 이순영 판사 서부지법에 체포제 발부한 사람도 그쪽이었어요. 그들끼리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걸 알아요. 그 다음 지금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법 연구회 현재 3명이 지금 헌법재판관이 있고 1명 더 임명하려고 하죠. 마은역을. 그도 또 그쪽이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과연 공정재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면서 그 문영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우리법 연구회 내부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한 말입니다. 네. 이 말은 가뜩이나 진보 좌파 중에 나는 극좌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가장 왼쪽에 있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죠? 설마 우파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2006년에 본인이 신문기고에 의하면 이런 말 있었거든요. 본인이 사소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문영배가. 오늘 제가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 존칭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당했을 국민들을 생각하면은 불이한 재판에 의해서 당했을 국민을 생각하면은 제가 그분들 억울함을 대신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존칭을 쓰지 않겠습니다. 자, 본인 이야기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선거는 사소한 일이 있더라도 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한다고 본인이 말했거든요. 그 뒤로 이재명 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부정선거 관련해서 유죄 판결 나오자 하는 말이 유죄 판결 이상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무죄를 주라는 뜻이네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누구를 봐주는거나 두둔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자, 지난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려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국회 그때 당시에 장제원 국회의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도 이미 다 오픈된 겁니다. 새로운 거 제가 하나도 지적한 게 없습니다. 영상이 있는 거죠. 예. 자, 문영배 후보를 빨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괴감을 갖지 말고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다만 헌법재판관 9인 중에서 9명 중에서 5명이 우리법 연구회 소속 재판관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9명 중에서 5명이면 과반이 넘죠. 한 명만 더 하면 6명이 되어서 그렇죠. 심판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 했지 않습니까? 그때 자 문영배 답변하기를 우리 법 연구회는 학술 단체로서 이념이나 뭐 성향의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것도 오픈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PD 수첩에서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 딱 다음 날에 문영배가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문영배 글입니다.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 지지하는 대법원장이 취임하셨고 대법원장을 지지하고 법원의 중요 부분을 구성함으로써 주류의 이론으로 편입될 이상 기존 주류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박시환 정신으로 함께 나갈 것 이렇게 썼거든요. 그럼 박시환 정신이 뭐냐? 자, 본인이 밝힙니다. 네. 본인이 쓴 글입니다. 우리 모임은 우리법 연구회입니다. 법원 내 여러 연구 모임처럼 회원의 실력 향상이나 역량 정진 등 개인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모임은 아니다. 그럼 뭐죠? 법원이나 법조계 내에 문제의식과 이상을 가진 회원이 모여서 재판 과정 또는 사법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법원을 이상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다. 자, 그 이상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박시환 정신은 사법부 운영권을 장악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행동하는 단체다라고 장제눈이 이야기해요. 네. 이 말은 뭐냐? 단순한 학술 모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 뒤로 일어난 일들 보게 되면 현재 우리법 연구회 후신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현재 전에 언론 오픈된 건 한 400여 명 된다고 했어요. 네. 한 3천여 명 전체 판사 중에서 15%, 14% 정도 되거든요. 네. 지금은 오픈 안 해요. 그런데 기껏해서 15% 정도 되는 이 우리법 연구회 국제연구회 요 판사들이 요직을 너무 많이 장악했어요. 그 대표 사례가 뭐죠? 가장 최고 높은 헌법 법률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벌써 4명. 있죠. 예. 이제 그죠? 얼마나 큽니까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법 연구예요. 예? 문재인 정부 때 잘 나갔지 않습니까? 예. 재판 재판 지연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국민들 다 알죠? 김명수 대법원장 있을 때 그랬잖아. 재판 지연시켰는 거. 이 언론이 다 온 거 오픈데 저한테 처음 하는 거 아니죠? 예. 예? 그 다음 이처럼 반국가적인 국가가 아니라 역사관 또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 오늘 또 그 문영배는 본인은 뭐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아무도 설득력이 없는 게 그분이 유엔공원 방문한 뒤에 언론에 나와 있죠. 유엔군 참전 용사들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네. 본인은 나중에 이제 북한군을 뭐 저희가 비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거짓말 또 저는 그걸 좋아. 자 그럼 국민들이 판단해야 되죠. 앞에서도 이렇게 자기 관련 없다 이재명하고 삭제 관련 없다 해놓고는 삭제 다 해버리고 정경빈하고 너무 관련된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유엔공원에 가서 그때 글 쓰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지 않다. 또 저는 거짓말을 봐요. 그러니까 거짓말보다는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왜? 늘 앞에서 했는 것처럼 잘못해놓고는 아니다. 행동이 중요하잖아요. 말보다는요. 그래서 이 저는 그 역사 강사로서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와서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이 16개국이 와서 얼마나 많이 힘든데요. 그 희생군들이 왜 왔는데요? 공산당 막아내고 평화, 자주평화, 자유평화를 지키려고 왔는 군인들한테 너희들이 왜 왔느냐라고 이렇게 만약 회고한다 치면은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국가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심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새로운 주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한테 문제 제기하거들랑 언론 찾아보라고 보도된 거를요. 그 다음 두 번째 불의한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 뭐가 나오냐면 자신이 가진 주식의 회사에 대한 재판을 승소 판결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소 판결이 내린 그 회사의 주식을 삽니다. 여러분 이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재판관이야 심판하는 거잖아. 인간 세계에서 이거 신이 존재한 인간 세계라면은 대법 이거 판사가 판결하면 끝이야. 그 판결하면서 A와 B가 소송 증거에 있는데 내가 A를 편든 거잖아. 왜냐하면 이렇게 네 승소해놓고 네 회사 주식을 내가 사겠다는 거잖아. 이 말은 법관의 양심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그 재판을 젓는 사람을 상상해봐요. 뭐 해가 되냐고 재판 젓는 사람은. 에? 이게 무슨 공직한 재판입니까 이게? 나는 이거에서 패소했는 사람 생각하면은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거야. 어떻게 지가 재판 승소해주고 그 재판 승소해 회사 주식도 산단 말이야 이거를. 법관 양심이 어딨냐고 이게. 조금만 진정하시고 선생님. 근데 그 주식 관련해서는 굉장히 그 비판하는 기사도 많이 또 나왔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예.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입니다. 아, 그렇죠. 자기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 뭐 하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미선 재판관의 친여동생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고자 하는 그쪽 단체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이 말은 뭐죠? 가족이잖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그러면 이미선 재판관이 과연 누구 편을 들겠어요? 대통령 탄핵하는 쪽 편 들겠어요? 탄핵을 반대하는 쪽 편 들겠냐고. 납득이 안 이런 것에도 국민들이 2030이 분노하는 거잖아요. 이걸 분노하지 않으면 뭘 가지고 분노하겠어요? 이미선 재판관이 보고 계십니까? 양심이 있으면 저는 제 살아온 상식과 양심의 가책 수많은 많이 못 배웠던 국민들일지라도 최소한 양심은 있잖아요.
예?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저는 못 다녔어요. 실시간 자료하자 언제나 자신들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남한테 해코지 하지 마라 이런 가르쳤거든요. 그런 대부분의 선량한 국민들, 법원에서 살 수 있는 국민들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 우리 같으면 최소한 양심상 제가 이거는 제 여동생이 옛날 대통령 탄핵하는 쪽에 목소리 내고 있으니까 저는 양심상 이 재판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염치가 있는 거잖아. 염치가 없는 게 왜 깨뜨릴 pat아서 파렴치라고 해요. 파렴치. 이게 파렴치 아닙니까? 이 재판을 누가 국민들이 신뢰하겠냐고. 어? 문영표도 마찬가지잖아. 이런 국가를 가진 사람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지금 탄핵이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지키고 하는 사람한테 이런 국가를 가진 사람 그냥 또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정정민 재판관이 국회에서 답변했죠. 주적이 누구냐 하니까 그런 거는 정확한 답변 전혀 저는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랬습니다. 왜? 지금 우리 누가 휴전선에서 맞서서 수많은 우리 군 장병들이 목숨 걸고 북한에 맞서 싸우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북한은 핵 쏘고 있고 미사일 연습하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지금 북한이 주적이 뭐예요? 공산당인데 그걸 왜 떳떳하게 말 못하냐고. 주적이 공산당 북한이라는 말도 못하는 사람한테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헌법재판관을 맡긴단 말입니까? 이게 우리법 연구의 그 실체예요. 이런 것들이. 정계선. 네. 그 다음 정계선도 마찬가지 우리법 연구입니다. 그 다음 마은역. 지금 헌법재판관이 8명 있죠. 9명을 채워야 되는데 8명이에요. 그런데 왜 마은역? 원래는 국회에서 동의를 구해야 되죠. 여야 합의하에 추천해서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이래서 위헌 심판을 누가 하죠? 또 헌재에서 해. 자 그러면 헌재에서 하는데 헌법재판관 문영배가 또 뭐라 말했어요? 그래 2월 3일까지 빨리 심판하겠대. 위헌에 대해서. 그러면 뭘 심판해? 눈에 보이잖아요. 마은역을 임명하려고 하겠죠. 임명하는 순간 국민들은 다 뒤집어져 일어날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마은역이야. 왜 마은역이 뭐 있는지 검색해 보세요. 마은역인데 검색해 보라.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이 방송 나왔어. 진실을 알려주고 싶다고 언론에서 말 안 하잖아요. 전환길이 말하면 너 왜 헌재를 흔들지 않는데 이걸 알고 내가 흔드는 거야. 헌법재판관이 불이한 거야. 이거 누가 문제냐고.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마오도 대부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헌법 법률이자 제일 높은 게 헌법재판관이야. 그들이 입고 있는 그 멋있는 제복 너무나 권위 있어 보이고 너무나 올바른 재판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 총격심을 표하고 언제나 재판관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막에는 이런 검은 커넥션이 있는 걸 보고 이런 글을 보고 저는 어떻게 이런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될 수 있냐고. 누가 잘못했는데 지난길 잘못했는데 아니면 불리한 재판관이 잘못했냐고. 이런 거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날 수 없잖아요. 이런 불리한 재판을 통해 대통령 탄핵시킨다고? 누구들이 뭔데? 선생님 좀 진정을 하시고요. 일단 그 헌법재판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 제기를 좀 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지금 뭐 특정 연구의 수석이 많다. 그 다음에 또 이들의 그 가족들이나 이런 처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퇴진 특위 부위원장이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또 안 하셨지만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자,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그 휴지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예, 선생님 한 톤 좀 쉬어가시고. 그러면은 자, 질문 좀. 제가 오늘 진짜 방송 조용히 하려고. 예. 아니, 하고 싶은 말씀 다 하고 가십시오. 예. 하지만은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동안 이들이 저질렀던 불이한 재판에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았겠냐 이게요. 몰라서 그저는 저처럼 당연히 헌법재판관은 법과 양심과 절주와 법과 양심과 재판인 걸 믿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고 저는 한마디 하고 싶어요. 국민 여러분 앞으로 모든 재판받을 때 우리나라의 우리법 연구회 후신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아직도 수백 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정치 관련 소송 걸리면은 재판관들한테 확인하세요. 당신은 우리법 연구회 소속입니까? 당신은 그 후신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의 판사입니까? 물어보고 그쪽이었다면 재판 기피 신청하십시오. 절대로 그들에게 올바른 재판 심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재판 기피 신청하라고요.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너희들 공무원이잖아, 공무원. 내가 작년에 세금 27억을 어쩔 냈다고. 우리 국민들이 내 세금으로 공무원에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양심 있으면 다 나가라고. 사직서 쓰고 나가라고. 왜 그동안 너희들 저질러서 그걸 생각해봐. 절절하게 말씀을 좀 하고 계십니다. 눈물까지 흘리셔가지고 저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참 아까 세금 얘기도 하셨고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연 한 60억 정도의 수익을 지금 포기를 하고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또 나서는 이유, 본인은 어떻게 보면은 내려놓으시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나선 이유에 대해서도 좀 짤막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특히 이제 젊은 세대에게. 전환길이 얼마나 답답하면 나왔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전환길이 저러다가 군제 학원 가서 1타 강사 되고 돈 벌었으니까 이제 정치에 기웃거리네. 어디에 당에 공천받아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구나. 안 한다고 밝히지 않습니까? 저는 국회의원 할 능력도 안 되고 대통령 할 능력도 안 돼요. 저는 강사 선생입니다. 2030 세대들을 위해서 오죽 답답하면 나게 제가 고발당했잖아요.
민주당이 저를 고발했잖아요. 선관위를 비판했는데 저 민주당이 왜 고발하냐고. 선관위하고 민주당 무슨 관련이 있는데요. 그럼 민주당이 답변할 차례잖아. 일벌백계 한다고 하시죠. 일벌백계. 여러분 전환길처럼 이런 인기 있는 사람한테도 그 정도로 고발한다면 돈 없고 힘없는 우리 2030 세대 유튜브 통해서 크리에이터 돼가지고 자기 목소리 내고 싶은데 그걸 탄압한다는 거잖아. 입들만 하자는 거잖아. 이게 민주주의냐고. 그들이 당할 걸 생각해보면 전환길 안 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60억 돈 버는 거다. 국가 살림이 우선이에요. 제가 욕먹더라도 욕할 사람 하라고. 대신에 진실을 알고 욕해달라고요. 욕먹을 각오하고 나왔잖아요. 민주당에서 연락은 혹시 왔습니까? 오겠어요? 쪽팔리는데. 할 말 있겠어요? 우리 살짝 조금 진정하시고 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저희가 9시까지 딱 7분 정도만 좀 더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런데 그 극우 스피커로 몰아가는 그런 시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도를 좀 보다 보니까 약간 일부 언론에서는 선생님이 약간 극우 스피커처럼 행동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기사도 있던데 이에 대한 입장 좀 부탁드릴게요. 국민 여러분, 이게 바로 언론의 프레임 세우기입니다. 언론에서는 전환길이가 윤석열 대통령만큼은 절대 탄핵시키면 안 된다고 탄핵 반대하니까 전환길은 극우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존경합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의 공산당과는 같이 할 수 없다. 실체를 먼저 깨달았던 이승만 대통령은 무조건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한다는 걸 했을 때기 때문에 그 높이 평가합니다. 독재 있는 것은 물론 저는 부정히 평가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정체성장 자료에 냈습니다. 그 다음 DJ와 YS는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영구 200년이 이르는데 우리의 40만 민주화 이루는데 그분들의 헌신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노사모라 그랬지 않습니까? 원래 진보 쪽이었고 노사모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부르신 게 뭔데요? 바로 지역통합 그리고 실용주의입니다. 그래서 진보 세력에 의해서 당선되었지만은 실용주의에서 한미 FTA 체결하고 그리고 미라크의 자유통부대 파병하고 확실한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셨다. 그런 게 노무현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극우입니까? 노사모 출신이고 노무현이 이런 정신 계산했는데 극우입니까? 그는 언론이 바로 전환길에 대해서 또 지금 시위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극우로 몰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프레임 씌웁니다. 왜? 대다수 국민들이 거기에 편들지 말라 그러는데 웃기고 있는데 만약에 전환길을 극우라는 사람은 극좌빨이야. 이렇게 상식권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상식파입니다. 국민 상식파. 그러나 2030 세대들에게 이런 언론과 기성 특정 정치 세력이 프레임 씌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국민 상식파입니다. 저는. 선생님 그 유튜브 구독자가요 지금 1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지 저 않았습니까? 100만 원 넘는 관심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유튜브 통해 돈 버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편집자가 다 가져갑니다. 그런 뜨거운 반응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반응하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이 이 방송도 저는 반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요? 국민들이 그동안 속아왔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동안 기성 언론을 보게 되면 특정 방송 제가 말을 하기는 그런데요. 그 특정 방송을 무조건 어떤 편을 들이고 왜곡 보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재난기 오늘 이렇게 뺏겼잖아요. 이거 전체 보도 안 나갈 때 뉴스에 또 잘라서 합니다. 저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자 갇혀 있더라도 나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그래. 국민과 함께 싸워가겠다. 예.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죠? 국민과 싸우겠다. 국민에 대해서 맞서 싸우겠다 이랬어요. 그런 게 언론의 왜곡 보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청년들이 제 유튜브 영상에 열광하는 이유는 저는 전환길의 진정성입니다. 저는 얻는 게 없습니다. 저는 이렇다고 해서 지난 인기가 뭐야? 전혀 저는 얻는 거 하나도 저는 얻는 게 없습니다. 오직 손해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 수강생들한테 공무원들이 엄청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올바른 저는 진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그 사회 분야 강사 활동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20년 넘게 하셨는데 그동안에 이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왔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편가르기, 진영대교 이런 굉장히 심화되는 상황인데 누구 책임이 큰지 뭐 이렇게까지 사회가 오게 된 거에 대해서 또 선생님이 나서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첫 번째 언론 책임이 큽니다. 지금 언론은 너무 극단적으로 나뉘어서 정치 편들기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국민들을 갈라치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부르짖었던 노무현 정신하고 정반대입니다. 오직 표 얻기 위해서 이쪽 노인이 많을까 젊은 쪽이 많을까 젊은 쪽에 편들기 이런 건 전부 다 표팔이죠. 지금 25만 원 나눠주려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명목을 걷더라도 저는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가르쳤던 말씀은 열심히 일해라 게으르지 말라 열심히 일해서 정직한 그 노력의 결과를 기대해야 된다는 게 우리 부모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5만 원 나눠주게 되면 국민들은 자꾸 쳐다봅니다. 공짜로 주네? 일해도 되네? 일 안 하게 되면 누가 다 가난해지잖아요. 그 다음 돈 안 나눠주자면 그 다음 또 달라 그래. 그거 결국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이 없이 지나친 복지했다가 똑같이 나눠줬다가 남미처럼 어느 국가처럼 몰락하는 걸 받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반면교사로 삼아야죠. 속지 말해놓고 생각하고 저는 2030 세대들한테 너희들이 다 빚 감당할 거야. 그거 왜 돈 나눠주면 지도돈 주나? 국민의 세금이고 국가 부채야. 그 국가 부채 담당하는 건 미래 세대들 2030 세대들이 그 전부 다 자기 빚이야. 그걸 모르고 저는 깨닫는 청년들이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판단은 국민들이 알아서 하실 거고 양식 있는 분별력 있는 청년들은 저는 알아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선생님 영상 보다가 좀 인상 깊은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플라톤의 말을 인용을 하셨어요. 정치를 외면하는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플라톤 이야기죠. 네, 선생님 말씀이 좀 함축적으로 녹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정치의 저질스러운 인간들 누구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지금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예.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공정과 상식을 깨는 사람들이 그런 세력이라고 봅니다.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공정이 무너지고 상식이 무너지면서 권력을 잡으려는 그 집단들이 결국 국민을 우롱하고 속여서 언론을 이용하고 사법부 카르텔을 받지 않습니까? 사법부, 선관위, 그리고 수사기관, 공수처,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 특정 세력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을 호도해서 나쁜 방법으로 지배하려는 그들이 그 플라톤이 지지했던 그들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선생님 내일 이제 부산에서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서시죠? 네. 그 앞으로 이제 활동 계획이라든지 또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또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저는 도산한 선생을 가장 존경합니다.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방송하는 이유, 집회 나가는 이유는 도산한 창원생이 가르친 대로 청년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말에 대해서 왜곡하면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앞으로도 첫 번째는 진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집회든 방송이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저 전환길은 정치하려고 하는구나. 웃기고 있네. 안 한다고 저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거짓말 안 한다 했죠? 정치 안 한다고요. 오직 국민들에게 청년 2030세대에 알려주고 싶다고 진실을. 그래서 저는 앞으로 청년들에게 대통령 탄핵 반대한다 그랬죠? 저 탄핵 결정적으로 윤석열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탄핵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결정적으로 저는 나라가 어려우면 충신 간신히 드러나듯이 대통령이 그 관제에서 체포돼 갈 때 진심을 받자 그랬습니다. 뭐냐면은 그렇죠. 그때 그 바깥에서는 찬성 반대 국민들이 있었고 경찰이 있었고 경호처가 있었는데 그때 어느 당에서는 야 총 맞더라도 대통령 끌어내라 그랬습니다. 어떤 정치인들이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요? 총 맞더라도 끌어내라고? 저는 그때 본심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두 번째, 대통령은 그때 뭘 말하고 했는지 아십니까? 바깥에 있는 국민들도 탄핵 찬성만 해도 우리 국민이고 경찰도 우리 국민이고 경호처도 우리 국민인데 어떤 국민 한 사람도 다치게 할 수 없다. 차라리 내가 끌려가겠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 속에 나오는 일이 발생할 때 지도자는 내가 헌신하겠다. 그게 참다운 지도자입니다. 저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국가와 국민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생명 하나를 아끼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런 지도자를 우리가 살려내야 된다. 불의한 재판관들에서 이런 탄핵 심판 인용되고 자는데 저는 그들이 반국가적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국민 살리겠다는데 반박해 보라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단 지금은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잖아요. 빨리 대통령 복귀시키라고 난 뒤에 그때 대통령 잘못하면 비판하자는 거예요. 잘하면 지지해주고 그때 저는 맡겨놓고 저는 앞으로 가지 않은 길은 정치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외교, 안보 그리고 복지, 노동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겠냐에 대해서 아젠다를 제시해 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로 가자. 경제는 건전한 시장 경제로 가서 기업가가 존중받고 근로자가 존중받고 사회적으로 복지사회로 가서 약자들을 우리 배려해줘야 된다. 이런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철저히 우리는 안보 한미를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러시아, 중국, 북한하고 현재는 군사적으로 적대니까 우리 상부 협치고 대신에 이웃 나라 중국에 대해서도 국익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실력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 것에 저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환계 선생님과 약 1시간 동안 함께했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했는데 워낙 열변을 토하셔가지고 그 1시간이나 시간도 한참 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 말씀을 다 들어보려면은 몇 번은 더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1시간 정도 전환계 선생님과 함께 방송 진행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말씀도 하셨고 우리나라 정치권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방송 2번, 3번 더 보시면은 또 선생님 말씀의 의미를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또 2030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2030 특히 뭐 공무원 강사 생활도 하시고 그 전에 또 수능 강사 생활도 하셨기 때문에 젊은 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또 오늘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모든 그 선생님의 말씀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도 그 일중에 일부라도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알아서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환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 일찍 나오셔서 이렇게 열변을 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그냥 조용히 하려고 왔거든요. 네. 바카스도 안 마시고 그냥 조용히 왔는데 생각만 하면은 왜냐하면 아까 불의한 재판관들에 있어 우리나라 대다수 사법부 재판관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그 재판관 요즘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동안 눌려있다가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민법을 연구해서 워낙 장악하고 있으니까 판사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쉽게 목소리 내기 힘들지만 요즘 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 일부 정치 편향된 판사들 때문에 억울하게 당해서 그 사람들 생각을 하면 지금 또 봐요. 눈물이 나려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했어요. 몰랐다고 이런 거를. 저는 국민들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고 청년들에게 분명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라 그랬고 그리고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바로 러시아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의에 대해서 눈 감고 행동 옮기지 않는 것은 비겁하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불의한 정치 집단들한테 지배당할 것이고 저는 그런 자가 되기는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그렇고 진실을 알고 판단은 국민과 청년들이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대해서는 새로운 하나도 없습니다. 언론에 다 공개된 걸 저는 정리해서 뿌리고 그래서 이런 데 더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는 공병호 TV 가서 한번 보십시오. 과연 음모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음모론이라고 말했던 사람도 제발 좀 보고 와서 그 이야기 하세요. 기자들도 마찬가지로